이번 주 경제 소식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일단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일단 금리가 동결됐어요. 그래서 현재 한 기준금리가 3.5% 네. 수준인데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쭉 흐름을 보면은 올해 2월달에 금통위가 이제 동결을 시작한 이후로 한 7번 정도 계속 이제 동결 결정을 했습니다. 7번 연속이면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동결이 된 거예요? 거의 뭐 1년 내내 동결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사실 이제 한국은행 금통위 일정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회의는 매달 여는데 예. 3, 6, 9, 12월은 금리 결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금융 안정 회의라고 해서 상황 체크만 하고 이제 넘어가거든요. 그럼 금통위의 금리 결정은 1년에 8번 한다. 8번이죠. 이렇게 알고 있으면 그렇죠. 되겠네요. 근데 8번 중에 7번 동결했다는 거는 사실상 올해 내내 이제 동결을 거의 했다는 거. 그러면 1월에만 올렸고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2월부터는 쭉 동결. 동결했다. 알겠습니다. 근데 금리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네, 이거를 뭐 올리냐 내리냐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 왜냐하면은 다 양쪽 다 이유가 충분하거든요. 네. 사실 금리를 내리자고 보니까 사실 가계부채가 사실 걱정이거든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게다가 이제 물가도 이제 겨우 좀 잡아가는 추세가 왔는데 여기서 다시 금리를 내리긴 또 어려운 상황이고 예. 돈 풀리면 또 들썩일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네. 미국하고 지금 금리가 거의 지금 역전된 것을 넘어서 2% 포인트 차이가 그렇죠. 나는데. 예. 미국이 거의 5.5% 주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내린다. 그러면은 사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자본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또 올릴 수도 없는 거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으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PF 대출이거든요. 예. 지금도 사실 간당간당 버티기가 어려운데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사실 파산하는 펀드가 굉장히 많을 거고 사실 영업해서 이자도 못 내는 좀비 기업 많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텐데 이 금리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경기에 상당한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 올리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러면 사실 경기도 안 좋은데 찬물 끼얹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비판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듣다 보면 결국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같다는 생각만 듭니다. 네,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이 이런 결정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이제 실물 경기 지표 중에 꽤 중요한 게 또 어제 하나 나왔습니다. 예. 이 산업 활동 동향이라는 건데 일종의 이제 실물 경제의 어떤 건강 검진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운데 여기 이제 나오는 등장하는 세 가지 지표가 있거든요. 생산, 소비, 투자. 이게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셋 다 안 좋다는 건데 간단하게 이제 그래프를 좀 가져와 봤는데 일단 다 마이너스 구간에 있죠. 10월달 이제 산업활동 동향이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저게 이제 생산입니다. 그러니까 생산도 잘 안 되고 그러면 물건은 잘 팔리냐 했을 때 소비도 마이너스 0.8이기 때문에 소비도 좀 주춤하고 있고 이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가 더 없는데 이 투자 같은 경우는 또 미래를 내다보고 좀 미리 집어넣는 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의 전망도 사실 이렇게 밝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계속해서 식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맞습니다. 건가요? 이 회복세도 약하고 물론 이 수치만 가지고 뭐 경기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게 2023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설명드린 건 10월 수치긴 하지만 그럼 11월에는 회복세가 나아졌느냐? 그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처음에 이제 올해 초부터 이야기했던 게 이제 상저하고 그러니까 전반기 때 힘들어도 좀만 참아라. 그러면 하반기 때는 나아진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12월 됐는데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상저하고를 얘기했는데 상저하고 하반기도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고 한 달밖에 안 남은 거예요, 지금.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이 정부가 말하는 경기 회복 시점 하반기에는 올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부의 예상치로는 내년으로 미뤄지는 건가요? 결국은 이제 미뤄지는 거죠. 한 달 안에 뭐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미뤄지는 건데 물론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뭐 전쟁 터질 줄 미리 예상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여러 가지 변수는 있지만 문제는 이제 내년 상황도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거고. 한국은행이 어제 이제 금리 결정하면서 사실 내년 전망치도 수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이 어떻게 되냐면 내년 성장률은 낮추고 물가는 올렸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성장률은 좀 올라가고 물가는 좀 잦아들고 이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방향인데 한은의 이제 전망치 수정이 그 정반대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소득은 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고 물가는 올라서 소비는 더 지출은 늘어
굴러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맞습니다. 거라는 이게 얘기죠. 팍팍해지는 건데 예. 뭐 소폭 수정이긴 하지만 사실 한국은행의 전망 방향이 이렇다는 게 일단 중요한 거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에도 물가가 높아서 취약계층이라든지 빚을 많이 낸 사람이라든지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그러면 경기가 가라앉으면 네. 예, 금리 올리자 이런 요구가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바로 이창용 총재가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섣부른 부양책은 부동산 가격만 올릴 수 있다라고 이제 그었고 성장률 떨어지는 부분은 이제 사회 어떤 산업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 가지고 효율성을 올리는 거지 이게 재정을 투입한다든가 아니면 통화 정책 해가지고 하는 거는 사실 이런 문제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거치게 이야기하면 딴 데 가서 알아봐라. 경기 부양은 이렇게 이제 어제 선을 그은 겁니다. 그럼 상당 기간 이 금리는 유지가 될 거다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죠. 없네요. 이 한은이 이제 금통일 열고 사실 결정문을 하나 발표를 하는데 예. 이게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이라고 해서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 네, 이게 출입 기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금통이 열린다고 하면 이제 나눠줍니다. 이렇게 나눠주는데 한 장짜리로 나눠주는데 한 장에 2장. 이게 아주 무슨 급변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한 거의 똑같아요. 지난달하고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내용 자체가. 그래서 기자들이 지난달 걸 옆에 놓고 이제 딱 나오면은 예. 이제 거기 기자실에서 이렇게 차이 나는 걸 형광펜으로 긋고 기사를 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뭐가 바뀌었냐? 요번 달 통방문을 옆에다 두고 보면 10월에 나왔던 통방문에는 긴축 기조가 그러니까 금리를 상당히 높게 가져가는 긴축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 이랬는데 이게 어제 나온 데에서는 충분히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지속이라는 면에서 충분히 장기간 지속. 네. 조금 더 강해진 표현인가요? 맞습니다. 이게 더 길어진다는 거고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본 거죠. 아니 충분히 장기간이 좀 얼마나 장기간이냐 물어봤더니 일단 이창용 총재가 생각하는 건 6개월 이상 갈 수 있다. 이렇게 6개월 이상 갈 수 있다. 그럼 내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떤 큰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뭐 지금 긴축 기조가 계속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내년 상반기. 네. 그러면 올해 상저하고를 예상을 했었는데 내년도 상저하고를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도 사실 이제 녹록진 않다는 거고 사실 근데 이 한국은행 총재라는 자리는 이제 중앙은행 수장이잖아요. 사실 근데 굉장히 이제 표현 자체가 부드러울 수밖에 없어요. 두루뭉술하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강경한 그렇죠. 발언을 한 거예요. 게다가 말씀하실 때 뭐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거는 굉장히 강조한 거거든요. 그런 거는 이런 거를 좀 사실 좀 이 해석을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경제를 바라보는 시점이 일단 경작하신 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기대 앞으로의 기대를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익스펙테이션 기대를 많이 하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지금 그 순간의 수요 공급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집값이 아무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미래의 집값이 무조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기대가 형성돼 있으면 무조건 사는 거거든요. 대출 받아서 사는 거거든요. 지금 금리가 높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래서 정책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런 이제 주요 의사결정 그 길목에 있는 분들이 이런 어떤 기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신호를 주면서 앞으로 아예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라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강력한 이제 표현을 이제 쓰는 거죠. 그래서 경제는 심리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어려울 거다라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강경한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아예 이제 이런 어떤 기대 자체를 좀 바꿔서 영향을 미쳐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키려는 의도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좀 정리한 리포트 한 편 보고 이야기를 쭉 이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은행의 결정은 동결이었습니다. 올 들어 7번째입니다. 대신 현재의 연 3.5%의 기준금리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6개월보다 더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지만 물가 수준이 목표 수준을 수렴한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이 긴축 기조를 가져가겠다는. 먼저 물가 상승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지난 8월 예상보다 0.1%포인트 높은 3.6%로 수정했습니다. 내년 물가 상승률도 기존 전망보다 높은 2.6%에 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목표치인 2%에 수렴하려면 내년 말이나 내후년은 돼야 한다는 게 한은 전망입니다. 하마스 전쟁 이전에 유가가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여름 날씨 때문에 농산물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서 패스가 그냥 점프한 겁니다. 게다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한 가계부채도 부담입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지난번 금통위 당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던 금통위원이 긴축 기조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꿨고 금통위원 6명 중 4명은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지금으로선 낮습니다. 국내 투자와 소비 등 경기 회복세가 더디고 부동산 PF 등 자금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미국보다도 먼저 금리 인하로 전환하기에는 국내외 금리 역전으로 부담감이 큰 상황이어서 한국은행은 내년 하반기쯤에나 금리 인하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각에선 내수 침체 속도에 따라 금리 인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불안한 국제유가,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이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양효걸 기자 얘기 듣고 이제 이창용 총재 충분히 오랫동안 긴축 기조 네. 가져가겠다 이거 보니까 더 빠삭하게 와닿네요. 일단 뭐 그런 배경하에 있다. 네. 되게 강하게 이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금리가 국내 상황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국내 상황보다 이제 나라 밖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미국 금리도 중요하죠.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우리도 사실 이제 결정이 되는 건데 미국 주식시장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앞으로도 미국 연준이, 그러니까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더 올리지는 못할 거다. 이런 이제 생각들이 계속 퍼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바로 내년 5, 6월에 금리 인하 시작될 거다 이런 관측도 나오잖아요. 이거 굉장히 희망 섞인 관측이긴 한데 5월 인하설, 6월 인하설 뭐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금리 인하 시점을 맞추는 거는 거의 이제 신의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 하지만 일단 미국 연방은행들이 내는 경기 동향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베이지북이라고 하는데 이 책 표지가 베이지색이에요. 그래서 베이지북인데 여기에는 한 12개 연방은행이 이제 주변 탐문조사처럼 이렇게 설문조사 같은 거 하고 해서 실제 지금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거냐 아니면 계속 가는 거냐 나빠지는 거냐 이걸 조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12개 연방은행의 조사 자료 중에 6개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나머지 6개는요? 네, 나머지 6개는 이제 중간도 있고 뭐 조금 살아난다는 것도 다양한데 일단은 이 과반 정도가 이제 하강하고 있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서서히 좀 식어가고 있다. 그 중에 소비도 줄고 있고 노동 시장도 굉장히 예전에는 뭐 미국 노동 시장 사람 못 구해서 난리라 이런 얘기 있었는데 식어가고 있다. 이런 이제 수치가 나왔습니다. 식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금리를 올려서 더 시킬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자산 시장이 환호를 하는 건데 내년 상반기, 그러니까 5월이나 6월 중으로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더 올리지는 당연히 못하고 이제 더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는데 그게 바로 내리진 못할 것 같고 한 5, 6월쯤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이런 경기 둔화 소식이 딱 전해지면은 일단 만세를 부르는 증시에서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아이러니를 들어보니까 참 그런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환호성이 들린다. 그렇죠. 이게 굳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 이제 앞두고 있는 단지 같은 데 가보면 플랜카드 크게 써놓잖아요. 그렇죠. 드디어 우리가 해냈습니다. 안전진단 D등급 받아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D등급이면 거의 뭐 위험하거든요. 재개발 단지 사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 너무 문구가 너무 정확하게 나와요. 나와가지고. 우리 아파트가 뭐 드디어 해냈습니다. 안전진단 D등급. 약간 이게 실제로 좋지 않지만 그게 또 좋은 신호로 또 읽히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올해는 뭐 이렇게 보내고 내년 경기는 보고 일단 금리를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네요. 근데 미국은 이제 이번 달 13일에 이제 기준금리를 한번 결정을 하는데 시장에서는 거의 95%를 동결로 점치고 있습니다. 쭉 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우리나라로 돌아와 본다면 지금 상황을 종합해 보면 미국보다 먼저 내리진 못할 거고 그러면 미국이 5월이나 6월 내리는 거를 보고 우리는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한 상황을 쭉 가져가다가 여름쯤 돼서 내년 여름쯤 돼서는 서서히 좀 내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여름쯤 돼서 그럼 그때까지도 어쨌든 긴축 기조는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니까 추운 겨울이 계속 되는 거죠. 걱정이 됩니다. 다음 소식 전해주실까요? 일단 국내 OTT 시장 이야기인데 현재 넷플릭스가 독주를 하고 있죠. 근데 그 뒤로 뭐 쿠팡 플레이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웨이브 같은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전해진 소식은 2위와 3위를 오가던 티빙하고 4위인 웨이브가 합병한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뭐 합병 얘기가 나온 지 한 3년 정도 질질 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급물살 타고 있다 이런 소식이 계속 두 플랫폼 굉장히 큰 채널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하나만 보더라도 되게 크거든요. 우리가 이제
SNS라든지 이런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활성화 지수를 나타낼 때 월간 활성화 이용자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수. 그래서 이걸 MAU라고 부르는데 이게 원슬리 액티브 유저일 거예요. 맞습니다. 예. 넷플릭스가 거의 압도적이에요. 거의 1,200만 명. 그리고 티빙이 510만 명, 그다음에 웨이브가 한 42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1위가 넷플릭스, 네. 2위와 3위를 오가던 티빙, 4위가 웨이브라고 했는데 그러면 2위와 3위를 오가던 나머지는 어딘가요? 일단 뭐 그 아까 말씀드린 쿠팡 플레이가 처음에는 이제 후발주자로 시작했는데 굉장한 자본력을 동원해서 사실 티빙을 위협하면서 사실 이런 수치에서는 좀 역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티빙이 좀 내려오기도 하고 엎치락뒤치락인데 결국은 어쨌든 이 두 업체, 그러니까 티빙과 웨이브가 합쳐지면은 거의 이그 2위 업자가 넘볼 수 없는 어떤 900만 이상의 이제 이용자 수를 확보하기 때문에 넷플릭스 바로 다음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웨이브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SK 스퀘어고 그다음에 티빙은 CJ ENM인데 이 두 회사가 사실 내년 초에 본 계약을 이제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곧 이제 OTT 공룡 하나가 더 탄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회사가 이제 합작을 하겠다는 거는 넷플릭스를 견제하겠다 이런 의미도 분명히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이제 넷플릭스를 이기기에는 이제 힘이 좀 딸린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각각 하기에는. 맞습니다. 그래서 합병을 일단 하고 몸집을 불린 다음에 일단 체급을 좀 맞춰놓고 경쟁을 하겠다 이런 이제 시그널로 읽히고 만약에 이제 이렇게 체급을 올려놓으면 이 콘텐츠 수급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500만보다는 1000만이 보는 채널이니까 가격 협상력도 굉장히 우월하고요. 그렇죠. 좋은 콘텐츠 먼저 땡겨올 수 있고요. 게다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출혈 경쟁을 하게 되면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소모가 많이 되는데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고 합쳐서 이 비용 아껴서 콘텐츠에 투자하자. 사실 이런 이제 구상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래서 넷플릭스가 여기서 더 나가기 전에 우리가 좀 몸집을 키워서 견제를 하자 이런 이제 포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OTT 업체들 그동안 경쟁이 되게 치열하긴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OTT 시장이 이제 재편이 되면서 제작비가 크게 올랐어요. 근데 사람들 눈은 계속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블록버스터라든지 대작이라든지 이런 거 위주로 제작을 하다 보니까 편당 제작비가 굉장히 높아지고 사실은 두 회사가 지난해만 해도 거의 1,000억 넘는 적자를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업 손실이 막 불어나니까 물론 몸집 키워서 뭐 대항하고 이런 이유도 있지만 당장은 적자가 너무 커지기 전에 몸집을 합쳐놓고 좀 시너지를 내자 이런 이제 계산도 현실적인 이유도 배경이 있는 겁니다.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아까 말씀하신 그 컨텐츠 비용이 수급 비용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그런 거죠. 특히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들어서 히트를 계속 시켜야 되는데 히트를 시키려면 대작을 만들어야 되고 대작을 만들려면 제작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들어가니까 사실은 적자를 보고 있었던 거고 이거 비용을 좀 회수를 해야 되는데 넷플릭스는 사실 글로벌 OTT이기 때문에 시장이 넓습니다. 근데 이 국내 OTT는 국내 시장이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비싸게 만들어도 많이 팔 수가 없으니까 적자가 국내 소비자들이 누적됐다. 주 타겟이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거대 토종 OTT가 생기는 거는 좀 반가운 소식 아닐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치열한 경쟁, 뭐 출혈 경쟁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일단 소비자한테는 좋은 겁니다. 출혈이 내가 출혈이 아니기 때문에 저쪽이 출혈이기 때문에 소비자한테는 좋은 거고 이제 2강 경쟁 구도가 되면은 서로 이제 처음에 그 고객들을 모으려고 마케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잘 이용하면은 소비자는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티빙 하나, 웨이브 하나 이렇게 각각 구독, 그렇죠. 이걸 정기권을 구독한다고 그러나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질 테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나가는 돈이 워낙 많아서 뭐 OTT 플레이션이다 이런 이야기도 계속 나왔거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생각해볼 지점은 있습니다. 이게 일단 독점은 나쁜 효과를 날 수 있죠 소비자한테. 그리고 둘만 있으면 이제 복점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 개 좀 있으면 한 과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체급이 커져가지고 넷플릭스랑 경쟁하는 거는 이제 좋은 소식이지만 이게 만약에 통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신 3사 체제가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이 3개, 4개 업체가 시장을 점유하는 게 굉장히 담합에 유리한 구조입니다. 한 두셋만 설득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막기 위한 장치도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런 경쟁을 좀 활성화시키는 통신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알트폰 같은 거를 이제 계속 제도를 도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OTT 시장도 지금 굉장히 재편되는 과정인데 너무 큰 업체들만 뭐 두세 덩그러니 있는 것보다는 좀 컨텐츠 다양성 측면도 그렇고 이렇게 다양한 사업자들이 있는 게
장기적으로 좋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번 주 전해진 소식 중에서 이런 것도 있네요. 홍콩 H지수 ELS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된다. 네네네. 이게 충격을 주기도 했고요. 이게 ELS라는 게 굉장히 좀 위험한 상품입니다. 예. 홍콩 H지수라는 게 일단 중국에 기반을 둔 이제 기업들이 일단 홍콩에 이제 상장을 한 기업들의 이제 지수인데 이걸 따지자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상품이라서 네. 설명이 굉장히 필요하고 제가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상품이 복잡해요. 그래도 근데 양효걸 기자는 굉장히 빠삭하게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한번 설명을 들어볼까요? 드리면 예. 주가가 움직이는 데 따라서 나중에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네.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넣었던 거는 은행 이자보는 훨씬 비싸요. 한 7% 8% 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 시점보다 사는 시점보다 주가가 크게 떨어져서 만기까지 그냥 간다. 라고 네. 하면 예. 크게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 내기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비율을 한번 좀 드려보자면 네.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3년 동안 이 아파트가 가격이 5억 이하로만 안 내려가면 내가 20% 금리 줄게라는 겁니다. 예. 그럼 그게 금리로요. 솔깃하죠. 네. 20% 이자 줄게. 3년 동안. 그럼 거의 연 한 7, 8%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값이 반토막만 안 나면 고수익인데 대신에 5억 밑으로 한 번이라도 내려가면 만기 때 7억까지 회복 못하면 그 손실은 다 가져가는 거다라는 상품이 있다고 보면 아파트가 뭐 설마 갑자기 뭐 반토막 나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하지만 그러면 ELS 상품 안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5억 이하로 한 번이라도 찍었다. 그러면 그 손실분이 전부 다 전가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품이다라는 겁니다. 이 상품이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무더기 손실이 예상된다 이런 건데. 맞습니다. 이게 예. 홍콩 H지수가 중국 경기랑 같이 가는 상품인데 중국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손실 구간에 접어든 것만 4조 7천억 원이 됩니다. 내년 만기에 돌아오는 것 중에. 네. 그러면 만약에 이 H지수, 홍콩 H지수가 거의 한 20, 30% 오르지 않으면 지금 손실이 거의 확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상품이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일단은 처음에 2020년, 2021년 초에 이 상품이 많이 팔렸는데 네. 그때는 H지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거의 12,000까지도 고점을 갔었는데 그게 4,000대까지도 떨어지고 지금 6,000에서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만기가 3년이라고 치면은 2024년 상반기에 돌아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은행 창구를 찾았다가 자기 상품이 갑자기 원금이 40% 까였다라고 네. 하니까 지금 이제 문제가 바로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주가가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주가가 급격하게 작년에 떨어졌고 그걸 충분히 회복하지 회복을 못했다. 결국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투자를 뭐 하고 말고는 투자자의 선택이겠지만 네. 위험성을 잘 설명해주고 상품 판매했느냐 이 부분도 중요한 이게 부분이잖아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나오면서 네. 금감원이나 시민단체에 이제 제보가 잇따르고 있거든요. 야, 그럼 나는 그렇게 위험한 건지 몰랐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ELS라는 상품 구조도 못 들었고 그 다음에 이 홍콩 H지수가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위험한 지수라는 설명도 충분히 못 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이제 제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일반 투자자 특히 이제 고령자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들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이 부분에 금융당국이 이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불안전 판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요거 정리된 리포트 한 편 보고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메모지에 빨간색으로 녹취 파일이라고 쓰여 있고 그 아래 따라 쓴 듯한 서툰 글씨가 보입니다. 학교에 다닌 적 없어 글을 겨우 읽고 쓰는 수준인 74살 김모 씨는 지난 2021년 노후자금 등 총 2억 7천여만 원을 홍콩 H지수에 연계된 ELS에 투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펀드같이 위험한 거였으면 내가 권해드리지도 않았다. 이거는 안전하고 지금 누구나 다 하고 못해서 안 달인 거라 그걸 그대로 믿고 쉽게 가입을 한 거예요. 근데. 고객이 상품 위험성 등을 이해했음을 기록하기 위해 은행이 남긴 당시 녹취에는 김 씨가 은행원의 말을 따라 겨우 대답하는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여기 한 번만 읽어주시면 돼. 여기 본인은 뭐라고? 그냥 읽으시면 돼. 제가 본인 ELS 또 다른 72살 여성도 비슷한 시기 은행원 권유에 1억 원을 홍콩 H지수 ELS에 투자했습니다. 가입해둔 연금이 없어 대신 남편과 쓰려고 모아둔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은행이 망하지 않는 한 여태까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체크할 때 이제 내가 눈이 잘 안 보이니까 그 은행 직원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해주고 사인하라고 그러면 사인하고. 이처럼 고령 투자자들이 ELS가 어떤 위험성을 가진 상품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은행원 권유에 이끌려 가입했다는 증언이 잇따르자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고령자들한테 특정 시기에 고액이 몰려서 판매됐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과연 그 적합성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권유 자체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일단 또 상품 위험성에 대해 이해했다는 투자자의 자필 서명이나 관련 녹취가 있어 불안전 판매가 아니라는 은행 주장에 대해서도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며 압박했습니다. 자기 면피 조치를 했다는 식으로 들리는 게 아닌가 질문에 네네를 답변하라고 해서 네네 답변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아무런 책임이 다 없고 면제될 수 있는 건지. 다만 ELS를 아예 팔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예. 이거 보도 보니까 뭐 ELS의 뜻은커녕 ELS 읽는 것조차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런 거는 뭐 사례별로 불안전 판매가 이루어졌는지 뭐 네. 이런 걸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이 가장 힘든 작업이 이제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콩 H지수 ELS 판매량이 가장 많은 이제 은행이 이제 KB국민은행이거든요. 근데 여기 상품에 대한 판매 일단 잠정 중단했고요. 하나은행도 함께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거 자체가 사실 2020년도에 DLF 사태라고 파생 상품이 한번 망가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뭐 녹취도 하고 설명도 충분히 해라 이렇게 이제 규제가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은 요거를 녹취를 했다고 해서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냐? 제대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설명도 제대로 안 하고 뭐 읽어보세요 하고 하면 이거를 불안정 판매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것 때문에 예. 사실 요거를 판단하는 가이드라인이 빨리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 상품을 설명하고 뭐 이런 과정을 다 녹화해두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입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또 생각이 듭니다. 뭐 창고에서는 이거 완전 판매하려면 4-50분 설명해야 되는데 이게 네. 현실적으로 가능했겠느냐. 그러면 한 10분 정도 설명 듣고 판 거면 사실 이거는 불안전 판매로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상품을 뭐 구매하거나 할 때 은행 가서 특히 은행에서 네. 무슨 상품을 구매하거나 할 때는 좋다고 권유해주는 그 상품이 좋은가 보다 하고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예. 참 이런 부분은 파는 분들이 좀 제대로 판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 소식 또 있을까요? 네, 하나 또 짤막하게 알아보자면 이제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번 달, 그러니까 12월 한 달간 모든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안 받기로 했습니다. 이게 중도 상환 수수료가 뭐 익숙한 분도 계시겠지만 돈 빌려놓고 만기 전에 좀 일찍 갚으면은 거기에 대한 수수료 물리는 게 일단 중도 상환 수수료인데 네. 원래는 받으면 안 되지만 3년 안에 갚게 되면 예외적으로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중도 상환 수수료율이 그러니까 시중은행별로 똑같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 생각해보면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도 다르고 리스크도 다르고 비용 구조도 다 다른데 왜 중도 상환 수수료만 유독 다 똑같이 받냐. 이거 뭔가 어떤 다른 수수료를 여기다 전가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던 거고 게다가 이 수수료 수입만 해도 뭐 은행권에서 한 3천억 원 이상을 올린다 이런 통계가 나오면서 사실 금융당국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을 하니까 은행에서는 은행권에서는 한시적으로 요거 면제하겠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돈 갚을 때 이제 부담이 줄어드니까 가계부채를 좀 상환하려는 또 이런 수요는 또 많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고 다만 이제 기존 부채를 갚는 건 괜찮지만 대출 갈아타기에는 이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건 좀 유의하실 필요가 상환 있습니다. 수수료율이 낮으니까 빨리 갚아버리고 대출을 네. 갈아타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 없단 말이죠. 네, 이게 대출 갈아타기에서는 이제 수수료가 각 금융사마다 이제 존재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원래 기왕 빌렸던 대출을 이참에 그냥 갚자라고 할 때는 이제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도 상환 수수료 저는 예전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내가 일찍 갚겠다는데 왜 돈을 더 주고 갚아야 돼?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왜 은행들이 이걸 받아야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채권의 근본적인 구조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채권이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이제 조기 상환 리스크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채권이라는 거는 굉장히 뭐 오랜 기간 동안 장기간 동안 이게 스케줄이 딱 짜여져 있는 건데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금 조달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러운 상환으로 만약에 망가지게 되면 조기 상환 리스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부여 근거는 있지만 그거 자체가 합리적으로 그러면 이게 수수료율이 정해지는 거냐라고 했을 때는 답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은행별로 지역별로 다 중도 상환 수수료가 다 다른데 왜 우리만 다 같이 받느냐? 이거 합리적으로 추정 안 한 거 아니냐? 금융당국의 지적에 은행들이 뜨거하면서 한 달 동안 한시적 면제를 들어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빠삭한 경제 MBC 양효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